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포털에서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요, 헤럴드 경제에서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양성평등하고 물음표, 그 다음에 유리천장에 살짝 금간 정도.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남성들이 주눅들 정도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이미 여성이 남성을 앞지르지 않았나요? 그렇죠. 실제로 가정 내 주도권도 대부분 여성이 지고 있잖아. 우리 집도 그렇고 박PD 집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얼마 전 자료를 좀 제가 찾아봤더니만 우리나라 여성 대졸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48%. 똑같다는 얘기예요, 남자랑. 그리고 전문직에서 여성의 비율이요 4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상당히 사회 진출이 활발하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헤럴드 경제에서 인용한 자료를 보면 진짜 놀랄 정도예요. 무슨 자료가 있었냐면요, 세계 경제 포럼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성격차 지수란 게 있거든요. 네. 여기서 145개국 대상으로 순위를 매겼나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몇인 줄 아세요? 꼴찌? 거의 꼴찌죠. 115위. 거기다가 지난해 3월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여기서 우리나라 유리천장 지수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100점 만점에 우리나라가, 이게 낙제도 이런 낙제가 있을 수가 있나? 25.6점밖에 안 돼. 100점 만점인데. 네. 이것도 당연히 OECD 국가 중 꼴찌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좀 이상하잖아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헤럴드 경제에서 인용한 자료를 보면 이거랑 완전히 딴 얘기잖아. 딴 나라 얘기잖아. 도대체 왜 그럴까? 혼자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기사 하나가 또 눈에 확 들어왔어요. 김자진 장군의 손녀라고 자처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김을동. 네,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막말을 했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막말을 했는지 봤더니만 김 의원이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요, 새누리당 총선 여성 예비 후보자 대회, 여기에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 우리나라 정서상 여성이 똑똑한 척하면 굉장히 밉상을 산다. 여기다 덧붙인 말이 뭐냐면 약간 모자란 듯한 표정을 짓는 게 한결 낫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김을동 의원 여자 맞죠? 그쵸. 송일국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자겠죠 뭐. 여성이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특히나 제가 놀란 점은 얘기한 장소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누리당 총선 여성 예비 후보자 대회. 그러니까 여기 참석한 사람들은 나 국회의원 하고 싶다, 이렇게 나선 여성 지도자들이잖아요. 네. 이런 지도자들 앞에서 똑똑한 척하지 말아라? 또 약간 모자란 듯한 표정을 지어라?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될까요? 근데 기사 끝에 붙은 내용이 저를 더 충격에 빠뜨렸어요. 김일동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으면 최소한 한두 명은 좀 말이 심하지 않느냐? 아무리 최고위원이라도 이 정도는 얘기해야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리에 참석한 여성 예비 후보자가 68명이나 됐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대. 이게 더 충격적이야. 최고위원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눈에 나면 안 된다, 뭐 그런 건가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새누리당의 후보를 신청한 사람들이니까 생각 자체가 이런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특히나 여성 국회의원이라면 일반인에 비해서 양성평등에 대한 생각이 좀 남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기대가 무참히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헤럴드 경제, 이 기사 제목이 좀 이해가 가요. 유리천장에 살짝 금간 정도. 깨지지가 않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더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이 김을동 의원의 막말 뉴스를 저희 와이프랑 같이 봤거든요. 네. 와이프가 붕괴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자기 며느리는 판사인데 왜 밉상을 아들이랑 결혼시켰어? 우리 와이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근데 김을동 며느리, 그러니까 송일국의 와이프가 판사더라고. 판사. 그래요? 판사는 똑똑한 사람 아닌가? 암기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똑똑하진 않고. 아무튼 우리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네티즌들도 지금 난리가 났죠. 근데 네티즌 댓글 중에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자신이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네티즌이 어떤 댓글을 달았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자신이 똑똑하다고 말했는데
김일동 의원의 말은 박 대통령을 디스한 거다. 아니 근데 서두에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성격차 순위가 꼴찌다 사실상. 그리고 유리천장 지수도 꼴찌다. 이게 다 박근혜 정부 때 나온 조사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 이제 말 다 했죠 뭐. 그렇죠. 대통령이 여성인 나라임에도 여성과 관련한 다양한 지수가 다 꼴찌야. 그럼 보나마나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여당 최고위원, 그것도 여성 최고위원이 이런 막말을 하고,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거든요. 딸이 혹시나 이 말을 듣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은 안 돼, 이런 실망을 할까봐 너무나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PD도 딸이 있으시잖아. 네. 딸 바보가 분개를 안 하네. 저는 근데 저희가 사실 이 오전에 잠깐 회의를 하잖아요. 오늘은 뭘 우리가 다룰 것인가. 그때 저는 그랬거든요. 김을동 얘기를 하시길래 원래 그런 사람인데 뭘 이렇게 흥분을 해요. 그렇죠. 원래 그런 사람들이죠. 인류 최대 사기극이 뭔 줄 알아? 조이팔? 땡! 만년 전에 농업혁명이야. 에이, 말도 안 돼. 그럼 퀴즈 하나 더. 10만 년 전에는 인류가 몇 종이었는지 알아? 하나 아니면 둘. 또 땡! 6종이나 있었어. 에이, 믿을 수가 없어. 못 믿겠다고? 요즘 책도 안 봐? 김영사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에 다 나온다고. 그럼 인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당연하지. 인간이 신을 발명할 때 역사는 시작됐고 인간이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난다. 저자인 유발 하라리 교수의 말이야. 멋지지? 정말 멋진데? 나도 읽어보게. 책 좀 들려줘. 안 돼. 때타. 에이, 치사해서 나도 당장 사서 본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에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사피엔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인구 절벽이란 얘기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인구 절벽이 멀리도 아니에요.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오늘 중국 국가통계국이 자료를 하나 발표했거든요. 근데 국제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로 통용되는 중국의 15세에서 65세 인구가요, 재작년부터 벌써 줄어들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벌써 중국은 절벽을 넘어선 거야. 일단 자료를 좀 더 살펴보면요,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요 2013년에 10억 582만 명이었는데 이때가 정점이었고요, 재작년인 2014년에는 10억 469만 명 이렇게 감소를 했대요. 그런데 생산 가능 인구는 이렇게 줄어드는데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는 오히려 더 늘어났겠죠. 2013년에는 벌써 1억 명을 돌파했고요. 작년에는 2015년에는 1억 4,386만 명으로 급증을 했대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올해 생산 가능 인구가 3,704만 명, 이게 정점이고요. 내년부터 계속 줄어들기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2060년까지는 거의 40% 이상 급감할 거라고 전망이 나왔고요. 그래서 한국 전체 인구 대비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요 2012년에는 73.1%에 달했대요. 근데 이게 2030년에는 63.1, 2060년에는 49.7. 그러니까 2060년 이때까지 우리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생산 가능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더 많은 거야. 네.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요, 2080년, 90년 거의 세기 말이죠. 그때 한반도에 한민족이 사라질 수도 있다. 출산율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예,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줄어들면 노동력, 인간이 귀한 거를 느끼게 될 것이다. 예전에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네티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네티즌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인구 줄어들면 사랑 귀한 줄 알려나? 알까요? 그래도 모를걸요? 로봇 쓴다고 그럴걸? 맥도날드가 햄버거 값을 올렸어요. 맥도날드가 선도업체니까 당연히 후발 업체들도 따라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4일 맥도날드가 11일부터 가격을 평균 1.3% 올리겠다 밝혔습니다. 대상은 햄버거 9개, 아침 메뉴 4개, 디저트 4개고요. 대표적인 제품 빅맥이죠? 4,300원에서 100원이 오르네요.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도 4,300원에서 100원이 오르고요. 아침 제품은 에그 맥머핀이 유명한데 이것 역시 2,400원에서 100원이 오릅니다. 그리고 배달 서비스인 맥
딜리버리는 최소 배달 주문 가능 금액이 7,000원에서 1,000원이 오르게 됐네요. 아,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빅맥 지수도 올라가게 되겠네요. 그렇겠죠. 물론 100원 그러면은 아유 뭐 100원 가지고 뭐 올랐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맥도날드가 100원 올리면 후발업체들은 더 많이 올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버거킹, 예전도 아니네요. 작년이네요. 버거킹은 2.12%를 올렸었죠. 어허. 아, 앞으로 햄버거 먹기도 힘들어지겠네. 빅맥이 4,400원이면 홍콩 반점 짜장면 값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짜장면 먹을 것 같은데. 나도. 세계 최대 메가 FTA 뭔지 아시죠? TPP. TPP. 예. TPP 얘기를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뉴질랜드에서 공식 서명이 됐다고 해요. TPP 참가 회원국이 12개국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12개국 회원국의 대표들이 뉴질랜드에 모였나 봐요. 이 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무역 투자 장벽을 없애겠다. 이런 취지로 미국이 주도했잖아요. 그런데 12개국밖에 안 되지만 이 TPP에 참가하는 나라들 경제 규모를 다 따져보면 세계 경제 무려 40%나 된대요. 일단 TPP에 참가한 나라들 좀 소개를 드리자면 미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있죠. 그리고 캐나다, 베트남, 멕시코, 칠레, 페루,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근데 이상하네요. 왜 우리나라는 없지? 아니 우리는 거절당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TPP보다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여기에 참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이나 일본에선 기분 나쁘지. 니네 오지 마.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TPP와 AIIB가 경쟁 관계에 있어요. 특히나 이게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AIIB를 만드니까 미국과 일본이 갑작스럽게 TPP를 만들었다는 정황이 있어. 그렇죠. 경제적뿐만 아니라 군사적, 외교적으로 중국이 너무 커지는 거 이거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일단 뭐 군사적 행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TPP를 통해서 막아놓은 거예요. 중국을. 이런 의도가 오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성명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TPP 서명 이게 결정이 되니까 성명을 냈는데 여기서 뭔 얘기를 했냐면 TPP는 21세기를 향하는 여정에 중국이 아닌 미국이 규칙을 작성하게 될 것. 딱 나와 있잖아. 중국을 거명한 거야.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 저희가 토요일에 시사용어 시간에 다룰 것과 좀 비슷해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저희가 사드를 다룰 예정이잖아요. 이 사드 역시 표면적으로는 군사, 미사일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경제적, 정치적인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TPP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오늘 서명을 했지만 각국이 이 비준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근데 이 비준 절차를 거치고 공식으로 발효될 때까지 최소 2년 가까이가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뉴질랜드에 서명했다고 했잖아요. 시위가 벌어진 거야. TPP 반대한다고. 왜 반대를 하냐면 이 TPP가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또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다. 시민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 내에서도 좀 문제가 있대요.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TPP를 찬성한대요. 근데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대. 지금 미국에서는 대선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죠. 네. 대선 결과에 따라서도 이 TPP가 시행이 될까 안 될까 긴가민가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TPP를 조금 브리핑해서 길게 말씀드린 거는 이 TPP 서명 얘기가 나오자마자 우리나라 언론에서 뭔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이라도 TPP 가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쏟아지고 있어요. 특히 무역협회가 오늘 보고서를 냈는데 TPP가 발효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1%가량 줄어들고 GDP는 0.3% 감소할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그것도 저희가 한번 에코백 시간에 다뤘던 기억이 나요. 이러한 거대 FTA 존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죠. 최근에 BMW 차가 달리는 도중에 불이 났다 이래가지고 몇몇 오너들이 SNS에 막 사진을 올리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죠. 전 동영상도 봤는데 이거 장난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만 해도 BMW 측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부 수리 업체에서 불량 부품을 사용했다. 아니면 주인들이 임의로 차량을
불법 개조를 했다. 그러니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러면서 발을 뺐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고객 신뢰 차원에서 화재 차량을 적극 보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 원인을 모르더라도 무조건 보상해주겠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입장은 변화가 없어요. 화재 원인도 모르고 당신네들이 불법으로 또는 불량 부품을 사용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자동차 화재가요 31,700여 건에 달해요. 아니, 자동차에서 왜 이렇게 불이 많이 나요? 그러게요. 연평균 5,200건이고요. 하루 평균 15건에 이르는 수치예요. 우와, 장난 아니네요. 이 가운데 수입차의 비중은 4%. 그러면 불나는 차의 96%는 다 현대 기아차 아니면 한국 GM이란 얘기잖아. 그렇죠. 르노 삼성도 있죠. 아니, 그러면 거기서도 이렇게 보상을 해주나요? 안 해주죠. 아니, BMW 해준다고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작 4%밖에 안 되는 수입차 회사 중에 BMW는 하는데 96%를 먹는 국내 브랜드는 단 한 곳도 차량 화재에 관해서는 책임지는 곳이 없는 거죠. 이러면서 애국심 내세워서 국산차 애용합시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오늘 외신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들려오네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아니, 원래 작년만 해도 올 한 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최소한 3차례 이상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아예 추가 인상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파이낸셜 타임즈가 뉴욕 연준의 윌리엄 더들리 총재 말을 인용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해 말 금리 인상 이후 글로벌 경제 여건이 현저히 나빠졌다.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이 3월에도 계속되면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어요.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회의적이다. 이런 얘기잖아. 네. 특히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문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나 봐요. 올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60%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주일 전보다도 30%나 급등한 수치래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상황이 완전히 급변한 거야.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이 참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말은 저렇게 해놓고 올리는 거 아니야? 한두 번 속아? 저희가 누누이 강조드렸었죠.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적인 이유만 가지고 결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지금은 미국과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아닌 나라와의 국가 간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봐도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오늘의 섹션 자동차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요즘 르노 삼성이랑 기아가 맞짱을 뜨고 있다며.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싸워? 일단 르노 삼성이 원래 신차를 잘 안 내놓잖아요. 아, 그런가요? 지금 르노 삼성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SM5, SM7 그거 말고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SM3. SM3가 있구나. 예, 그렇군요. 달랑 3개? 그거 말고 생각나는 거 그죠? 없어요. 저기 SUV 뭐 하나 있잖아. 뭐 하나 있는데 잘 모르시잖아. 그쵸? 기억 그죠. 안 나요. 바로 그겁니다. 르노 삼성은 SM357로 기억되는 회사일 정도로 신차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오랜만에 357 가운데 6이 나왔어. SM6. 그리고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기아차의 그랜저 K7이 있잖아요. K7. 이 K7이 7년 만에 풀 체인지가 돼서 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차를 거의 안 내놓는 르노 삼성이 모처럼 내놓은 차가 SM6고 기아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K7이 7년 만에 나온 새 차가 바로 뉴 K7이란 거예요. 정말 오래간만에 나온 두 차가 공교롭게도 양사의 자존심이란 얘기죠. 아, 하필이면 비슷한 시기에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 신차가 나오기 전부터 얘네들이 초딩 수준의 신경전을 막 벌이고 있는 거야.
초딩들은 보통 싸우면 머리끄댕이부터 자꾸 싸우잖아. 코피 나오면 끝나잖아. 여기도 그러겠네. 일단 르노 삼성이 지난달 13일에 SM6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2월 2일에 시승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기아차가 1월 26일에 뉴 K7 출시 행사를 한 직후에 우리도 시승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2월 2일 같은 날로 잡아버린 거야. 신흥 행사를 같은 날 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동차 담당 기자들은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요. 르노 삼성이 먼저 일정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기아가 의도적으로 같은 날에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 즉 K7과 SM6 행사 일정을 같은 날로 만들어서 K7이 상대적으로 부각시켜보자 이런 전략인 거죠. 기아 측에서는 한마디로 줄 잘 서. 요번에 안 오면 국물도 없어?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언론사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 신문 지면이나 방송 시간은 제한이 있죠. 게다가 작은 언론사는 자동차를 담당하는 기자가 많아야 2명입니다. 보통은 1명이에요. 그래서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덩치가 큰 기아차 행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혹시 이러면 안 되나요? 기아차 시승 행사장에 먼저 가서 그 시승차를 타고 르노 삼성 시승 행사하는데 또 가서 거기서 또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탈 수는 없어요?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일단 시승 행사에 가면요, 그들이 정해준 코스만 달려야 돼요. 벗어나면 난리가 나요? 이탈하면 안 되죠. 에이 나는 좀 더 달려보겠다 그러면서 달려버리면 뭐라고 하려나? 이탈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한 차당 2명이 탑니다. 혼자서 모는 게 아니에요? 예, 이 2명은 이제 다른 언론사의 기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설사 우리가 탈옥을 한다고 해도 탈옥이야? 이 옆에 있는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돼. 걔 꼬시면 되지. 야 너도 저기 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근데 이들도 부장한테 허락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 부장까지 꼬셔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탈옥을 하려면 3명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 데스크와 옆에 앉아있는 언론사의 데스크 그리고 이 옆 사람 3명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힘들긴 하겠지만 분명히 이번 행사에서 그런 친구가 있긴 있을 것 같아. 없진 않을 것 같아. 한번 알아볼게요. 정말 있었는지. 그러니까 르노 삼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번번이 경쟁사의 일정과 겹치게 하는 의도가 정말 궁금하다 이러면서 분을 삭히지 못하는 거야. 아니 잠깐, 번번이라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자동차 담당을 10년 가까이 해왔지만 이런 경우가 정말 종종 있었어요. 근데 유독 르노 삼성 행사 때 현대 아니면 기아가 꼭 같은 날을 잡더라고. 오호, 완전히 의도적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랬더니 기아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SM6를 의식한 것은 아니다 라면서 애써 모르는 척 하죠. 아니 의식한 게 아니면 르노 삼성에서 저렇게 길길이 날뛰면 날짜를 옮기면 되잖아. 그런데 한번 정한 걸 또 바꾸기는 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소비자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두 모델이니까 조금이라도 자기네 쪽으로 시선을 쏠리게 하려는 거는 어찌 보면은 월급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다 이런 의견도 있긴 해요. 르노 삼성 입장에서는 SM6의 경쟁력이 그만큼 괜찮다. 기아에서 이렇게 어깃장을 놓을 정도로 괜찮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고로 사업이란 게 경쟁자가 있어야지 잘 되지. 저 경쟁자를 무시하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사업 치고 제가 잘 되는 꼴을 못 봤어. 그렇죠. 그런데 르노 삼성이 복수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2월 2일에 시승 행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르노 삼성 SM6의 출발지가 바로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앞이었던 거야. 사옥 앞에? 그러니까 남의 안방 바로 앞에서 짱구는 못 말려 아시죠? 그 1번 만화. 네, 거기 보면 짱구가 자주 하는 행동이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막 흔들잖아. 그거 많이 하죠. 그 르노 삼성이 짱구가 바지 내리고 엉덩이 흔드는 것처럼 현대기아 안방에서 바로 한 방을 먹인 거죠. 야 이거 봐라, 나 우리 니네 회사 앞에서 우리 기자들이랑 시승 행사한다. 보통 시승 행사를 하면 차가 최소 50대 정도는 줄을 쫙
쫙 쓴단 말이야. 아, 그러면 현대 기아차 사고 앞에 르노 삼성 차가 50대가 쫙 줄을 쓴 거예요? 도열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오호. 그 장군들 뭐 사열 받듯이 이렇게 쫙 쓰는 거야. 아니, 그러면 현대 기아차는 시승 행사를 어디서 해요? 현대 기아차는 르노 삼성의 도발에 대해서 여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나 봐. 그래서 늘 하듯이 그냥 조용한 데 가서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진짜 초딩 싸움이랑 똑같네. 그죠? 르노 삼성을 열받게 한 기아나 남의 안방에서 엉덩이를 까는 복수를 한 르노 삼성이나 정말 짱구 수준의 마인드죠. 짱구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짱구가 몇 살이에요? 극 중에 5살이에요. 아, 5살. 미운 5살. 자, 그러면 차 얘기가 나왔으니 이제 한번 대략 살펴볼게요. 일단 SM6 최고급 모델이 1.6 TCE라는 트림이에요. 아니 SM6인데 왜 1.6이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1600cc이긴 한데 이 엔진은 터보 엔진이에요. 터보. 그러니까 1.6을 가장한 2.5라고 보시면 돼요. 오호. 그래서 190마력. 힘이 세죠? 최대 토크는 26.5. 복합 연비가 12.8이네요. 리터당. 이 정도면은 지금 나와 있는 소나타나 SM5보다는 살짝 뛰어나죠? 제법 괜찮은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만 프랑스 특유의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듯한 디자인이 좀 어색하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듯한 디자인. 좀 튄다는 얘기인 건가요? 튀기도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 디자인은 뭔가 있어 보이기는 한데 나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거.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패션쇼나 이럴 때 모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렇죠. 멋지긴 한데 내가 입을 순 없어. 바로 그렇습니다. 예. 르노가 이제 프랑스가 주 무대니까 아무래도 디자인이 조금 앞서가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죠. 2,324만 원부터 3,250만 원이에요. 2,300에서 3,200. 어떠세요? 이 정도면은 나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동생인 SM5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SM5는 2,250만 원에서 2,920만 원이에요.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하죠. 즉 SM5는 안 팔려도 그만이다. 이러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어허. 사실 차의 크기나 실내 공간의 여유나 큰 차이가 없어요. 도찐 개찐이야 속된 말로. 다만 SM5, 6, 7으로 이어지는 르노 삼성의 라인업을 감안을 하면 둘 중에 하나죠. 가능성이 SM6가 독주를 하거나 SM5와 7만 팔리고 6는 팔리지 않아서 멸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뉴 노멀 시대에 맞는 독특한 가격 전략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현대기아를 의식한 나머지 지나치게 튀려다가 제게 제가 넘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될지 주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뉴 K7을 살펴볼게요. 기아가 강조하는 게 국산 최초의 전륜 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했다 이거예요. 8단까지 올라가요? 그렇습니다. 8단. 내 차는 5단인데. 저희가 카백 시간에 몇 번 설명을 드렸죠. 변속기 단수가 올라가면 가속 성능과 연비가 보통은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를 자랑을 하고 있어요. 국내 최초다 이러면서. 그리고 K7은 세 가지 버전이 있네요. 엔진이 3.3 가솔린, 2.2 디젤, 그리고 2.4 가솔린. 3.3은 290마력, 35 토크, 연비는 10. 2.4 가솔린은 190마력, 24.6 토크, 11.1 연비. 그리고 2.2 디젤은요 202마력 45 토크 연비가 14.3. 14.3이면 매력적이죠? 가격을 볼게요. 3,080만 원에서 3,940만 원. 아니, 그러면 경쟁 모델인 SM6보다는 좀 비싸네. 조금 비싸죠. 그런데 자 SM6가 3,250만 원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K7은 3,080만 원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K7의 엔트리급과 SM6의 플래그십급은 오히려 K7이 싸요. 어허. 200만 원 정도 쌉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죠. 준대형인 K7이냐 중형 프리미엄인
SM6냐? 이 PD님 같으면 어떤 걸 사시겠어요? 저는 그냥 테슬라 기다릴래요. 아, 좀 더 기다리셨다가? 자, 그러면 K7은 디자인, 인테리어 아주 훌륭하다는 평가예요. 다만 이게 기아차의 영원한 숙제예요. 현대의 그랜저에 비해서는 주행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호. 기아차는 늘 그래. 보면은 현대와 같은 플랫폼을 씁니다. 아반떼 K3 똑같고, 소나타 K5 똑같고, K7 그랜저 똑같아요. 플랫폼이 다. 그런데 디자인은 기아차가 낫다는 의견이 많아요. 디자인은. 하지만 주행 안정성은 항상 보면은 현대차보다는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무튼 두 모델이 이제 판매에 들어간 거죠. 예, K7은 판매가 시작이 됐고요. SM6는 다음 달에 시판이 돼서 현재 사전 계약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스코어는 어떻게 나왔어요? 예, K7은 하루 평균 계약이 660대, 판매가 484. 그리고 SM7은 사전 계약밖에 없죠. 하루 1000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약 건수만 놓고 보면은 SM6가 K7보다 300대 정도 많다는 거예요. 물론 계약 건수가 판매와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두 모델 모두 생각보다는 기대를 많이 얻고 있다. 이거죠. 아니 경기가 이렇게 나쁘다고 하는데 차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범죄 기업 폭스바겐이 60개월 무이자를 때리고 있어요. 60개월 무이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폭스바겐 딜러랑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차를 없어서 못 판대. 오호. 아니 그렇게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는데도 그 차를 산다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사실은 제가 조만간 한번 카백 시간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해요. 일단 미끼만 던질게요. 한국 소비자는 도덕성과는 담을 쌓은 것인가? 결론은 그겁니다. 오호. 네. 아무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나한테 정말 딱이더라고. 신문이나 TV 뉴스 챙기기 쉽지 않잖아. 그런데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은 내가 듣고 싶을 때 터치만 하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든. 시사 용어 해설도 들을 수 있고 신간 리뷰도 들을 수 있고. 글쎄 우리 조카가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이모 진위 개수가 뭔지 알아? 난 알지? 하고 자랑하더라고. 이런 팟캐스트 정말 오래오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혹시 돈 없다고 그만하면 어쩌지? 이 PD님, 박 PD님 맨날 자비로 방송한다고 하던데 조금이나마 도울 수 없을까? 걱정 마세요. 신개념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시플렉스 대표 김태우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를 고르시기만 하면 일주일마다 기부머니 500원이 적립됩니다. 한 달이면 2,000원이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정기 구독자가 1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 이분들이 모두 참여해 주시면 한 주에 500만원, 한 달에 무려 2천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PD 박 PD님 신세 타령하지 않아도 되겠죠? 위시플렉스는 스마트폰 앱은 물론 PC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유기견 살리기, 저소득 가정 아동 돕기 등 다양한 기부 프로젝트가 있으니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서요 재미난 사진을 봤는데요. 사진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개나다상, 존나상, 10배비상.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존나상? 좀 욕 같죠? 이거 뭐 일본 애들이 사람을 부를 때 무슨 상 그러잖아. 유민상 뭐 이런 거. 그런 거랑 좀 다르고요. 요즘 졸업 시즌이잖아. 그래서 졸업식 이색적으로 하는 곳들이 많은데 진짜 실제로 이런 상을 주는 학교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공개가 되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개나다상,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개나다상에 이렇게 써져 있대요. 전교를 후비며 깝을 치고 나대기를 잘해 이 상을 수여합니다. 깝치기를 잘했다고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존나상, 이건 뭐냐면요, 평소 입만 열면 존나와 18을 외쳐 구부들에게 언어 순화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대. 또 10배비상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10배비와 18을 외치며 진정한 무개념인의 예를 일깨워 주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대요. 이렇게 센스 있는 상장을 실제로 주는 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학교가 어딘가 봤더니만 안산에 해양중학교라고 있대요. 여기에 이진아 선생님이란 분이 계신데 4년 전부터 학생들한테 이런 상을 주고 있대요. 그래서 한 매체에서 이진아 선생님을 만나봤나 봐요. 아니 도대체 이런 상 왜 주고 있어요?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상장을 주다 보니까 받는 애들이 한정돼 있다. 공부 잘하는 애들만 받게 됐지 않느냐. 일반적인 애들이 이 상장 수여식에 너무 소외되더라. 그래서 4년 전부터 이런 상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주다 보니까 아이들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아이들의 단점도 고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아, 높아진대. 더 열받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받은 다음에 애들이 진짜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까 10배비상이나 존나상 받은 친구들은 그 다음 학기부터는 욕을 좀 자제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들 말 안 듣는다, 욕 많이 한다. 보통 어른들이 벌을 세우잖아. 네. 너 왜 이래 뭐 이러면서 강압적으로 혼을 내고. 근데 이 선생님은 이렇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통해서 특별하게 교육하는 진짜 기발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상을 받아서 집에 들고 가봐. 그럼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러겠어? 그래도 내 새끼 상 받아왔네 그러지 않으려나? 뒤통수를 때릴 것 같은데? 그러려나? 에이, 그래도 학부모님들도 아시겠죠. 선생님이 왜 이런 상을 줬는지. 이 페이스북을 보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TV에 요즘 광고 중에 저를 상당히 감동시키는 광고가 하나 있거든요. 그 광고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어떤 꼬마애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빠도 키워주시고 나도 키워주시고 우리 집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혹시 기억나시죠? 저도 그 광고 본 것 같아. 그게 손녀인가요? 그죠? 손녀 손자가 같이 쓴 거잖아. 꼬마들이 나와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상을 드립니다.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곧 졸업이 아니라 바로 앞에 설이 닥치잖아요. 네. 어제 제가 세뱃돈 때문에 좀 고민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써 저희 댓글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남겨놓으셨는데 세뱃돈은 조금 줄이시고 가족 친지들한테 이렇게 특별한 상을 한번 수여해보면 오히려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주고받자고요. 저는 박 PD한테 이런 상을 한번 드릴까 해요. 아까 설명드렸던 이진아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주는 상 중에 얼짱상이라고. 이 얼짱상은 자체 발광의 힘으로 학교의 전기세를 아꼈으며 학급의 수질 관리에 큰 기여를 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렇게 돼 있대요. 손발이 오글거리죠? 그 뭐 장문 실력이 대단하시네, 이 선생님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 저는 에어컨상을 드려야 되겠네. 그럼 에어컨상. 에어컨상은 또 뭐예요? 항상 타의 모범이 되는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원하게 쿨하게 만들어줘서 에어컨상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하는 얘기가 재미없다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다가오는 설 이렇게 재미난 상으로 가족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